기술융합예술 현장에서 장애 여성의 재현 방식 탐구. 장애 여성 논의의 배경에는 장애, 신체, 젠더를 다루는 기존 논의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장애학은 그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은데 서구에서도 70년대 이후에야 주요 의제로 편입됐다. 이전에는 장애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면 장애학 이론의 도입을 통해 어떤 손상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의해 장애화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모델이 제안됐다. 이후 장애학 이론에서 몸의 경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장애 여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단순한 사회적 모델로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기술이 발달하며 사회에서는 탈인본주의,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논의가 대두됐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한 갈래인 트랜스 휴머니즘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대폭 증강시키고 또한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이다. 즉 트랜스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포스트 휴먼의 모습은 인간의 기존 우리가 생각할 때 양립 불가능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슈퍼 휴먼에 가깝다. 이들은 장애를 기술을 통해 교정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여성주의 진영에서도 신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체에 대한 여성의 통제력을 늘리고 고통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의 노력은 우리와 몸의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상을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몸을 이상화하는 남성의 논리에서 벗어나 저항하며 여성의 성, 재생산 과정,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왔는데 이건 역시 통제의 환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강인하고 주체적이며 자신에게 당면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빠르게 제거해 나가는 여성상을 지향하거나 여성이 억압되어 온 사회 시스템에서 새로운 논리를 펼치고자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는 그 논리 이면에 소외되는 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장애 여성을 논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동, 복지와 같은 실용적인 분야다. 그러나 필자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연 장애 여성의 범주와 정의라고 생각한다. 장애 여성은 여러 논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 여성다우면서 동시에 비장애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요구받아 왔다. 예컨대 그것은 장애학 한가운데에서 장애 여성으로서의 특정한 경험이 배제된 것일 수도 있고 트랜스 휴머니즘 논의에서 장애를 멋지게 극복하고 더욱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던 소망일 수도 있으며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몸에 대해 통제가 가능한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상이기도 하다. 현실의 많은 장애 여성은 당연하게도 각자가 다른 양상을 띠며 모두가 동등한 경험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장애 여성의 개인적 경험은 성 정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인종, 국가, 종교와 같은 주변 사회가 당사자에 대해 어떤 모습의 여성상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장애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정상의 범주는 한 사회를 이루는 기득권을 가진 어떤 구성원에 의해 정의되며 정상성이라는 것은 성별, 인종, 계급,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례를 포함하여 장애 여성의 범주를 해체해버린다면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장애 여성의 경험은 담을 수 없고 단지 이론적인 논의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억압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일반화라는 미명 아래 무시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대로 범주를 지나치게 특정한다면 현실의 일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화나 기존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계는 장애 여성 논제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필자는 비록 장애인 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이 장애의 양상, 사회문화적 배경, 성 정체성 등에 따라 다르더라도 장애 여성 자체가 무의미한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때 어떤 범주 아래에서 장애 여성의 조건을 구분짓고 특정인들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범주 자체를 깨려는 노력 자체가 더 선행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어디까지를 해체하고 어디까지를 공통의 경험으로 여겨야 하는지 그 시도는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기술융합 예술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이 가지는 함의와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에 주목하여 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통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춤추는 허리가 그리는 장애 여성의 삶. 먼저 살펴볼 사례는 현실을 살아가는 장애 여성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여기서 솔직한 모습이란 장애 여성에 부과된 어떠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장애 여성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담아낸다는 뜻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로 극단 춤추는 허리가 있다. 장애 여성 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는 장애 여성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장애 여성 스스로 모여 만든 극단이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창단해 장애 여성의 성, 가족, 연애,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창작하고 있다. 2018년 춤추는 허리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당시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주제였던 좋은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를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였다. 춤추는 허리가 이 주제에 관해 출품한 일평단심 2는 쇼컷, 독립여자, 장애여성 배우라는 제목 아래 각각 장애인 거주시설, 독립의 장소, 무대라는 세 개의 공간을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영상 작품인 불화는 장애여성 배우들이 허락된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공적 공간에 나아가 이를 탈환하고 연대하고 춤추는 과정을 그린다. 서울시립미술관 로비와 앞마당에서 이뤄진 퍼포먼스 마침 좋은 삶은 장애 여성 배우들이 직접 몸과 정상성, 공적 공간과 소수자에 관해 질문한다. 작품이 전시된 장소에 쓰여진 글귀는 다음과 같다. 쉽게 눈물을 보이지 마시오. 쉽게 감동했다 말하지 마시오. 단 한 번으로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공연하느라 힘들 거라고 하지 마시오. 나와 당신은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여 무수한 공적 공간을 흔들고 난입하고 탈환할 것입니다. 그만 불편해하시오. 아니 더 불편해하시오. 춤추는 허리의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참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소수자들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공적 공간에 진입하여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서지원 팀장은 2018년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출품작을 꼽았다. 이들은 공적 공간에서 공연을 하며 대단하고 힘들고 장하다고 평가받지 않고 그들의 몸짓과 표현을 그 자체로 전달했다고 한다. 즉 이들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는 좋은 삶이란 장애 여성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가 필요 없고 단지 연대와 공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춤추는 허리가 2021년 발간한 기록집 장애 여성 배우 몸 쓰기에는 이들이 직접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기록한 흔적이 담겨 있다. 신체 훈련 가까이 보기, 자조 모임 서로 힘을 도두기, 일상 연습, 비평 연습, 자조 모임 2 서로 돌보기 등의 챕터로 나뉘어진 이 기록집은 어떤 성과를 축하하고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때로는 합숙과 회의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때로는 혼자서 일상을 지내는 이들의 일상은 당연하게도 그저 계속된다. 이들이 기록집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언가 계속 활동으로 하고 있는 우리, 활동이 일상이며 일상이 곧 활동인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 여성의 삶을 범주 안에서 일반화해온 편견을 벗어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 그 자체를 직시할 수 있다. 장애와 여성의 경계에서 연대하기. 한편 여성과 장애의 경계에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가도 있다. 본고에서 탐구할 흑표범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 이슈를 다양한 매체와 장르로 표현하는 작가다. 그는 2021년 퍼포먼스 비디오 고스트 리허설을 통해 춤추는 허리의 김미진 배우와 작품을 제작했다. 작가의 이전 작품인 고스트 댄스 베를린 서울에서 이주, 여성, 퀴어의 경계에 놓인 소수자성을 비추었다면 고스트 리허설에서는 장애 여성으로 고스트를 연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가가 김미진 배우와 긴 시간을 두고 사전 워크숍 및 개인적인 교감의 과정을 거치며 퍼포먼스 비디오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해온 여성과 장애의 경계들을 바탕으로 일상의 정치와 정체성의 욕구들을 비언어적인 몸짓과 음성을 통해 함께 발화하고 또 연결한다. 작품에는 김미진 배우가 흑표범 작가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일상의 단편적인 장소들을 거니는 두 사람은 각자의 몸짓을 보여준다. 흑표범 작가는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자유롭고 편안한 옷차림인 대신 한쪽 발에는 굽이 아주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어 여성에게 부과된 고정관념을 암시한다. 또한 한쪽 발에만 높은 구두를 신으며 걷는 탓에 다리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른데 이는 마치 김미진 배우가 지팡이를 짚으며 움직이는 걸음걸이와 닮아 있어 신체적 손상을 은유하는 듯하다. 김미진 배우 역시 작품에서 지팡이를 통해 다양한 몸짓을 선보인다. 지팡이는 김미진 배우가 가진 장애 정체성이 투영된 상징적인 오브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우가 작품에서 지팡이를 지지대 삼아 돌고 지팡이를 껴안고 지팡이의 겉을 감싸고 있는 털을 칼로 해체하는 움직임은 그가 장애인으로서 경험해온 희로애락의 경험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또 이들은 작품에서 둘 다 남성적인 상징인 수염을 착용함으로써 여성과 장애의 경계선에 서서 그 범주를 연결하고 또 흐트리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필자가 작품에서 주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연대의 몸짓이다. 김미진 배우와 흑표범 작가는 영상에서 함께하는 장면만을 배치하지 않고 각자 청소하거나 여행을 가고 옷을 다림질하는 자신의 일상을 교차하여 펼쳐놓으며 간접적으로도 일상을 연결한다. 그와 동시에 거울로 서로의 모습을 비추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각자가 지닌 소수자성을 끊임없이 비추고 바라보는 장애 여성, 비장애 여성의 연대의 메타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시골 마을의 도로, 스튜디오와 같은 장소에서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걸어가다 종국에는 기어가며 힘껏 껴안는 식의 직접적인 연대는 장애와 여성의 범주, 그 경계선에서 서로 교차하고 또 서로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매체 자체의 형식이다. 고스트 리허설은 전작 고스트 댄스와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비디오의 특성을 띈다. 사실 흑표범 작가의 퍼포먼스 비디오는 비디오 자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퍼포먼스를 단순히 기록한 영상에 가깝거나 편집에 의해 다소간의 영상적 구성이 더해지는 시기였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이것이 기술 시대의 장애 여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건대 어떤 작품은 놀라운 기술적 완성도와 화려한 스펙타클을 구현하지만 정작 작품의 함의가 부재한 경우가 있다. 화려한 기술 자체에 경도되고 매몰된 예술 작품은 경계되어야 한다. 이에 흑표범 작가의 고스트 리허설은 작가가 의도한 바 없더라도 기술 시대의 첨단 영상 문법보다는 장애 여성에 대한 연대와 범주 해체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과연 영상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 그 반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느껴진다. 범주를 해체하기, 퀴어와 장애. 이처럼 장애 여성 서사에서 범주를 해체하고 재인지하려는 노력은 각자가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소수자성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연대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가 성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이 보다 확장된 논의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간략히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미술사학자 더글러스 크림프는 그의 저서 애도와 투쟁에서 당시 사회에서 낙인 찍혀있던 에이즈 환자들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저서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재현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이미 서구 백인 남성과 같은 기득권층에 의해 구성된 기준에 의해서임을 인지하고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범함의 기준에 의문을 제시한다. 예컨대 크림프는 에이즈와 에이즈 환자들에게 부과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활동했던 행동주의 그룹 액트업을 예시로 든다. 크림프에 따르면 시위하고 직접 활동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부과된 이미지가 처음부터 구성된 재현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에이즈 환자들을 재현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이미 기득권층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경험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이미지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옳고 그름의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것보다 그 이미지가 애초에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생산하는 사회적 효과가 어떤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생산해야 하는 서사는 어떠한 소수자성을 지닌 한 개인이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걷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주도하는 식의 감동이 아니다. 오히려 그 평범의 기준을 되짚어보고 그 범주가 이미 어떤 기득권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것임을 인지하여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 여성을 논의한 본고의 가장 주된 메시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애, 에이즈, 그리고 모든 소수자 이슈는 당연하게도 우리 문화의 모든 면과 교차한다. 장애인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삶을 함께 꾸려나가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 존재한다. 노화의 과정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우리를 언제든 소수자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인연이 닿지 않더라도 과학,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 소수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연한 주장은 때로는 사회에서 없는 사실처럼 여겨진다. 하여 장애와 퀴어 연구자 및 활동가들은 각자 정상성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정상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어쩔 수 없다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사실상 강제적인 규범으로 구성된 것임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정상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배제될 수 없는 소수자성을 묵과하고 철저히 무시해왔던 규제와 위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며 결국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다면체 사회의 모습을 수평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장애인의 경험을 현실성 있게 그리는 문화적 제한물이 없다는 점은 장애인의 타자화에 이바지한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삶을 경험할 수 없으며 결국 미디어에서 재현된 모습이나 장애를 극복한 감동적인 서사시에서 단초를 얻어 장애인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중소외를 경험하는 장애 여성의 삶에는 더욱 가혹하게 적용된다. 실제 장애 여성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각종 법률, 경제 정책이겠지만 예술 작품은 예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며 미래의 포스트 휴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난무하는 지금, 기술을 바라보고 다루는 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은 더 이상화된 우월한 방향이 아니라 장애, 젠더, 그리고 여타 소수자들을 향한 확장과 해체의 미학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사람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기존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과 범주를 재인지 및 해체하는 과정은 어떤 면에서 필연적으로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다. 본고는 기술융합 예술의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알리고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 여성의 이야기가 이미 일반화된 서사가 아닌 개성적이고 수평적인 서사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